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8월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에 맞춰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요. 여야 각 당의 대표들도 휴가를 이미 떠났거나 떠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 정치인들의 휴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휴가긴 휴가인데 뭔가 자꾸 뒤를 잡는 듯한 퇴진설이 나오는데 휴가 중이다. 그럼 이게 뭔가 개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선요, 여야 대표들의 휴가 얘기 좀 보겠는데 화면 좀 보시죠. 우선 휴가 날짜가 잡혔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떠났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휴가 잡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부터 4일까지 일단 휴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책을 가지고 베트남 여행을 떠난다고 알려졌죠. 지금 베트남을 떠난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제목을 단 책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면서 읽겠다 이 뜻 같죠? 반면에요, 이재명 대표는요,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난세일기인데 이 책은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죠. 그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을 갖고 간답니다. 여기 보면 책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DP 시즌2 이것도 보겠다고 당에서 공개까지 했어요. 휴가 동안 이거 다 본다 시즌2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요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오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뭐 김기현 대표 책은 기본소득 뭐 관련된 책이니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의도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읽겠다는 책은 윤석열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을 굳이 보겠다고 당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도 의미심장하죠.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금 컴다운하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선도 치르게 됐죠. 보궐이지만 총선도 치르게 됐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은 굉장한 전투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빈명과 친명을 나눠져 있는 그 민주당의 상황도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름 휴가를 맞아서 조금 컴다운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짐들을 조금 내려놓고 실제로 책 제목 그대로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친명 비명 나누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비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좋아했던 옛날에 친문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다른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비명이라고 돼버렸죠. 그렇죠. 사실 이제 친문의 다른 이름이 비명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맥락만 놓고 보면은 일부분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친문이 비명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전투 속에 그 윤석열 정부와 이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이런 민주당의 길들이 결국에는 함께 가야지 나누어진 상태에서 가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서 조금 컴다운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것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라고 손을 뻗는 제스처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라고 이른바 친문 또는 비명에게 뭔가 손을 내고 당부를 하는데 그 책이요,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거 아시죠? 요거를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 주셨는데.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 동안에 드라마를 본다. DP2, DP1이 굉장히 흥행을 했던 드라마인데 시즌2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걸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정치와이드가 영상 구성물을 좀 준비했고요. 그중에는요, 약간 다른 방향의 추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둘, 셋. DP의 목적은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생각하는지. 뭐 있어? 안 잡는 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DP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영화 보신다고 하니까 네. 최근에 그 인기 있었던 네. 범죄도시 3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 공직자가 네. 이중생활했던 것, 그리고 굉장히 범죄 온상이었다는 것, 예. 그리고 또 결국에는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종국에는 이제 벌 받는다는 것, 아 그런 건성징악의 메시지였으니까요. 그거 보고 좀 재밌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다 턴다. 새로운 카드야? 이거 다 담아 여기다. 잘 나왔어요? 주진용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드라마 DP를 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그거 말고요. 범죄도지 보시죠. 이거 뭔가 한 방 던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DP2란 것이 군무 이탈자에 대해서 추적하는 군대 스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신 다음에 군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비판하는 취지의 이 대표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예. 계속 이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신성한 군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일반 군무 어떤 그 청년들이 군무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죄 시즌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썩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고발하겠다는데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영화는 안남시의 아수라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수라를 추천한다고요? 그리고 책을 보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으시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좀 오늘 아침에 나가셨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셨겠다는데 아무튼 이 각 당 정당 대표들이 휴가 동안에 대부분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책을 읽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요즘에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겠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래의 시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휴가 얘기는 이 정도고요. 사실은 이 주제의 키워드가 아까 퇴임설, 뭐 사퇴설 속에 휴가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요. 앞서서는 뭐 8월 위기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는요. 뭐 10월 퇴임설 뭐 이런 주장까지 이런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퇴진하는데. 10월 달 퇴진할 수도 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이미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야?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그 K 의원 당사자고 단독이네, 단독. 저는 김두관 의원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분이나 관계자랑 얘기를 나눠봤더니 김두관 의원이 거의 이재명 당대표의 아바타 수준이다.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다라는 얘기까지를 전해줬고 사석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이가 되게 가깝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외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10월 퇴임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요. 하필 왜 10월이라는 시점이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개념일 겁니다. 내년 총선이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선 6개월 전 시점이 10월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게 각 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구축하고 예. 뭔가 이렇게 공천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시동을 거는 시기가 10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당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뭐 총선 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당이 어떤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장동 재판의 1심 선고가 예. 그 즈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재판 그렇다면 그 1심.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대표에서 역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하나만 더 시기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한다면 예. 9월 말이 추석입니다. 오. 어느 정도 추석 민심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10월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오. 그런 속에서 추석 민심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당의 어떤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이런 관점에서 10월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러면 10월 퇴진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0월 가서 퇴진설은 지금 예. 장성철 소장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일 뿐이다. 근데 뭐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민주당 말을 하거든요. 관계자의 들은 얘기를 저렇게 방송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버리면 또 거기다가 장성철 소장은 사실은 야당 관계자도 아니에요. 여당 관계자죠. 여당 사실은. 관계자죠. 예. 그리고 또 저기 장성철 소장은 과거에도 윤석열 엑스파일 문제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긴 잘해요. 이른바 속된 말로 장사는 잘해요. 그러나 나중에 해명이 안 돼요.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던졌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내 연초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예. 이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예. 친명 비명의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를 때만이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10월 사퇴설이라든지 이런 얘기처럼 본격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예. 김두관 뭐 추대설 예, 이런 예. 얘기는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근거 없는 얘기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예. 단 변수는 있습니다. 오. 변수는 저는 8월 말 체포 동의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은 이미 만지작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과연 8월 말 8월 16일 날 회기가 시작될 텐데 예. 아마도 회기가 시작되면 체포 동의안을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8월 말 체포 동의안의 처리 향배에 따라서 예. 당의 어떤 권력 지형이 굉장히 예. 요동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위기설이 바로 저 체포동의안 문제거든요. 그거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잇따라서 10월 퇴진설을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누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반응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무관한 거고요. 예. 장성철 소장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네.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소설이다?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예. 터무니없는 얘기고 예. 그거 자체 41명의 국회의원이면 아마 김영진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예.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이 대표직은 카드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개양을 불출마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러나 공천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아바타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분석합니다. 두 분이 말한 공통점은 좀 이상한데요, 그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이른바 처음에는 K 의원이었어요. 후원, 후임자 또는 뭐 아바타 이렇게 설명되는데 K 의원이라고 나왔다가 김두관 의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공개가 됐죠. 자, 그럼 김두관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자,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뭡니까?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약간 오늘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더군다나. 자, 이재명을 둘러싼 설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일단 8월 위기설, 체포동의안과 좀 관련된 얘기. 여기에 더해서 10월 퇴진설까지. 후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거다. K 의원, 김두관 의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 이른바 뭐랄까 예.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섰던 본인이지만 예. 김용 정진상이 버티면서 왔고 지금의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화영, 김성태 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동안 믿었던 이화영 지사가 어찌됐건 전 지사가 예. 말을 어찌됐든 진술을 받고 태도가 있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밀한 사실이에요. 내용을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약간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있단 거예요. 그 이미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예. 감지된 거고 왜 적견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김성태는 어찌됐건 자기와 보고를 했느냐는 여부 차치하고 예. 경기도 또는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람인데 이분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검찰이 굉장히 지금 나비처럼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검찰이 갖고 논다.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김성태의 입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성태, 이화영을 지금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할까? 8월 8일 법정에서 특히 이화영 씨가 무슨 소리를 할까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체포동의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당에서 당원 의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요구해야 될까? 뭐 부기를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가기시켜달라고 할까? 이 대목이 급하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런데 물러나면서 후임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수렴 청정할 사람을 뭐 지명할 수도 있고, 지명한다고 한들 이게 전당대회에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10월 8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하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시선은 이화영 어떻게 보면 김성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중에 포함되는 거는 지금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당에다 의원들에게 당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자 이번엔 정기란 교수님 지금 그 문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물음표 있는 거. 저 물음표 안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는데 저 물음표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하나는 지금 이른바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 결과 35%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종 어떤 야당에게 유리한 호재가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또 뭐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방문 시에 명품 쇼핑 논란, 그다음에 뭐 수해 참사에 따른 어떤 그 국민적 어떤 여론, 이런 야당에게는 정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의 어떤 여론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지 못한 이 현실,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앞서 지금 나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본인의 리더십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얘기되는 이른바 8월 말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정면 승부, 사직생의 각오로 내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돌파할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성범 지원님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만 약간 압축은 된다. 약간 이런 그 물음표 안에 답을 좀 주셨는데 진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똑부러진 답을 이재명 대표가 안 내놨어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걸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앞서서 정기란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얼마 전에 뭔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약간 들으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당의 논평까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스스로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제일 쉽고 잘하던 방식인
갈라치기 전략을 활용하려는 시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민,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이 우리나라는 1인 1표제잖아요. 유권자는. 그런데 이거를 여명을 감안을 할 경우 그러면 젊으신 분은 여명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투표를 좀 권한을 더 많이 갖고 1인 1표가 아니라 1인 뭐 다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은 뭐 0점 몇 표 이렇게 갖게 된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들리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민주당에 계신 전용기 의원,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일고의 판단이나 계산 자체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말씀하신 근데 거다. 그렇게 볼수 저분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건데 본인만 그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안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런 예. 것들 지금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사건만 가지고 만 봐도 큰 잘못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뭐 그렇든 아니든 오해든 아니든 예. 이런 어리순 폄하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정동영 그때 대선 후보가 당시에 대선 때 그런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아주 맞습니다. 큰일이 그 났었죠.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예. 발언들, 뭐 오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굉장한 이렇게 난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한동안 또 잠잠했는데 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설화가 됐던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야 된다.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무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를 어느 정도 배워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까지 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에서 지금 혁신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당 혁신 문제가 아니라 무슨 선거제도 혁신 얘기입니까?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건? 그 당 혁신위원장이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당 혁신위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고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 표결도 기명투표 하자는 그렇죠. 기명투표 이야기인데 얘기일 그것도 당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혁신이 아니고 지금 정치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 당 혁신을 등에 업고 그것을 예. 명분 삼아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이 큰 사고까지 치신 것 같은데 예. 당 혁신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할 것들을 잘 분간을 못하고 예. 있는 것 같고 못할 일들을 지금 수행해오고 있는 것 아니가 저는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 이 큰 사고를 쳤다. 지금 저 자리가 사실 지난 22일 청년들과의 간담회 그 자리에서 아마 청년들 얘기를 하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어떻게 좀 바꿔보는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게 뭡니까? 뭐로 들리십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혁신이란 미션이 예. 미션 임파서블급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로 가고 있다. 네, 결국 이것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그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좀 보수당을 지지했던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4년에 정동영 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60대, 70대 이상은 투표장에 가지 않고 쉬셔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그 민주당 쪽에 한때 인사였던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넘으면은 뭐 뇌가 썩는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등 그 맥락과 지금 다 있다는 겁니까? 큰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얘기 자체가 물론 그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맥락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2030, 40대, 호남 이런 것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수도권, 중도 오히려 그 보수층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그분으로서 할 말씀이냐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누구죠? 사실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을 공부하신 그럼요. 분이-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우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헌법 24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 투표권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평직비라고 하는데 예.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한마디로 1인 1표 국민들에게 누구도
이제 그 투표권의 연령이 되면 한 표가 가는 것은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로스쿨 변호사 교수님이시자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아마 전에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도 노인회 회장님이 지금 그 민주당 당사에 항의 방문 갖는 거 있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떠나기로 돼 있는데 이거 휴가길이 이게 편하지가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휴가길이 시작부터 편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민주당과 관련된 거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문 전 대통령 생각엔 어떤 입장 생각을 좀 밝혔거든요. 자, 어떤 생각을 밝힌 건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책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새 주로 어떤 책을 추천하거나 책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살짝 곁들이는 경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역시 어제입니다. 어떤 책 얘기를 꺼내면서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 의식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장. 맞습니다. 이거 누구나 동의해요. 거기는 엄청난 직업 윤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본인 재임 시절에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단 한 건도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다. 청와대 사람들 고맙다라고 입장을 냅니다. 자, 그런데 금품 부정 비리라고 하면 진짜 무슨 수사를 받고 체포되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보통 인식적으로 보면 약간 논란이 됐던 윤리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상하게 되거든요. 자, 과연 문재인 정부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당시에 문제가 불거졌고 브리핑까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입장과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단박에 나왔고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 논란이 꽤 있었던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용기 의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입장을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책이 결국에는 나의 청와대 일기라고 하는 그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냈던 분의 그 과거 참모가 쓴 그렇죠. 책이죠. 참모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던 것이 결국에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CG로 확인했던 이렇게 도덕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그 비리 혐의들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있는 국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금품 부정 비리와는 조금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금품 부정 비리는 굉장히 좀 많았었던 거죠. 과거 정부에 약간 강도가 셌던 어떤 그렇죠. 비리 사건들, 뇌물이라든지 가족의 비리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당 내용들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CG로 보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도덕적 윤리적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오히려 사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다른 맥락에서 나오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마 책에도 나올 겁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인사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엄중히 물어봤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말씀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과 도덕 윤리적 부분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어떤 입장,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의견을 보면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리수,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집니다. 조국 전 장관. 사실은 마음의 빚이 있어서 그런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을 지금 깡그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기소는 게 많은데 무죄 빼고 유죄가 인정된 것만 해도 입시 비리 그리고 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그 따님에 대한 그 부산 그 의정원 다닐 때에 그 스칼러십 그러니까 장학금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뭐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습니다만 그게 청탁금지법은 유죄. 사실 이것만 해도 저런 말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잊으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음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은 척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앞에서 퇴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 조용하게 있으시는 게 맞시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 문재인 라인을 계속 깔려고 한다라는 의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은 조용히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정 변호사가 그때 살짝 언급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더라. 요 얘기가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런 글들이나 입장을 올리신 분은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로 일단 추정은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소개했던 뭐 금품비리 아니면 윤리의식, 직업의식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청와대 출신 공천위에서 영업 나선 겁니까? 그리고 이거 너무 음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청와대 출신들 본인이 참모로 뒀던 그 지금 현역 의원도 있고요. 정치인들 많이 있거든요. 이 인물들은 다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강조하면서 총선 때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신성범 전 의원님. 개딸, 이른바 개딸이라고 꼽히는 분들 추정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판단한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개딸들 눈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현재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다. 다만 저는 그 정도로 흔히 하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한들 자기 출신 참모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들 지금 구조에서 관철시킬 힘이 있을까?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다만 지금 둘 사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가 예.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음. 뿌리가 깊잖아요. 예전에 2017년도 초기에 예. 경선 때 해경경 홍씨 사건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까지도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개딸들 눈에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는데 넘겨주는데 그러나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테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원죄가 있다라고 뭐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또 경선 때 도와줬던 거 아니냐 예. 불신도 있고 이런 거다.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러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씨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모든 게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와대 때는 다들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게 불안 심리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위해서 또 이른바 개딸들은 반응이 굉장히 좀 거친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정기랑 교수님, 사실 조금 기억을 돌려보면요, 이른바 이 민주당이 발칵했던 이른바 수박 칠적 포스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근에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든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환호를 보내줬어요. 오히려 격려도 가고요.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의 개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적의 적은 뭐 우리 편이라고 합니다만 개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딸들 하면 우리가 보통 20대, 30대를 연상시켜요. 예. 그러나 이 개딸들은 50대가 주력 부대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고관여층입니다. 그럼 개딸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네요. 저는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오해를 항상 하게 되는데 단어 자체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딸들이 보는 그 개딸들의 본질은 친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 이재명 강성 지지층.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이른바 주역 중에 주역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또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추윤 갈등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을 잘랐어야지. 왜 추미애를 사퇴를 종용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문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대선 후보로서 0.75%포인트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젖잘싸라고 하는 당내 분위기를 주도한 게 개딸들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 친문들이 그렇다면 뭔가 친 이재명 라인의 중심이 서줘야 되는데 앞서 나왔던 얘기처럼 당내 구조를 보니까 이게 비명의 오히려 구심점 역할을 친문들이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실질적인 힘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태주지 않고 있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개딸들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이 개딸들이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내년 총선으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자, 내년 시선에 자, 청와대 출신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금 출마 러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축사도 받고 격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 이재명 그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당내 흐름에 대한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다. 개딸들이.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당내 과도한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옳습니다. 왜? 당내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통합에 저해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딸들의 행동은 자제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앞서서 휴가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휴가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책 제목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길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지자와 당대표 약간 다른 생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또 이래서 이게 책 제목이 약간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29일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들이
지금은 뭐 이제 공개가 된 이 청와대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인데요. 보면은요, 뭐 전직 대통령 보면은 과거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또는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 전시 관람인데 같이 관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언론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 여야 없이 저런 모습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 자리에 빠진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참석 못한 분들은 다른 저간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모임이나 행사가 또 있으면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에도 가능하면 조금 확대시켜 볼까 하는. 여기요. 뭐 내가 간단하게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 예. 글쎄요. 안 오신 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또 사정도 있었고요.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모두가 한 자리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서는 날 이게 국민들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졌다고 평가받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2세들이라도 모여서 화합의 장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가 살아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거기는 빠졌어요.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사실 골고루 안 오신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문체부에서 초청을 했을 때 개인 일정이라든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아마 못 오신 것이 아닐까 이 정도가 추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모으고자 했다면 아마 뭐 개인적인 이렇게 감정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 행사는 정부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1주년 청와대 개방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참했던 것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정이 있었다. 개인적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부가 정식으로 다시 초청하면 그때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님. 예. 지금 뭐 아들 가족들 모이는 게 정말 좋은데 그래도 저게 뉴스가 되는 이유, 우리 MBN에서 다루는 이유가 그래도 대통령 가족들이 현역지대 싸웠지만 자식들끼리는 친하구나 느낌, 가족들끼리 이런 건데. 그나마 같이 저녁도 하고 술 한잔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사실은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살아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은 진짜 언론 왜 한 번도 못 만나냐? 뭐 우리 국민들도 야 만날 수 있겠어라는 생각하지만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만나는가? 안 보내면 미국 정치를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떠나가지고 아버지 부시부터 해갖고 클린턴, 오바마 쭉 다 만나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림 막 카트까지 만나.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되는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우리는 왜 생존한 전직 대통령 계신데 왜 안 만났냐? 저도 한 말씀만 보태겠는데요.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게 뭐 박보균 장관의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그 아들 또는 뭐 며느리까지 다 초청하는 뭔가 그래서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어떤 무대로 아마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걸 저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것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정 운영의 기조, 야당과의 협치,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국정 운영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자 168석의 제1야당 대표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쉽지 않겠는데 이거 만만치 않군요. 지금 상황이요. 아무튼 뭐 어떤 현실, 정치라는 게 가장 현실에 두고 과거를 또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가 검사가 본 요즘 조폭인데 뒤에 있는 사진은 사진만으로도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일단 저런 모습인데 최근에요. 조폭 관련 영상에 대해서 브리핑, 언론에 브리핑을 하다가 막 화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인 검사가 있었거든요. 신준호 부장검사인데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준호 검사가 최근에 언론에서 이 조폭들에 관해서 무슨 문신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낸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폭들이 그 문신 자랑하는 거는요. 예. 늘 뭐 있는 예전부터 문신 자랑도 늘 해왔고요. 아하. 일종의 뭐 요즘 하는 말로 그 종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서는 이제 뭐 그런 걸 SNS에 올리고 과시하고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자기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내면이 되게 허약하거든요. 그분들이. 뒤에 무슨 이 비속어가 나오죠. 그리고 종특. 이거 뭐 전문 용어인가 했더니 줄임말이 들으면요. 종족의 특성이다. 종특 뭐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문신 얘기 지금 꺼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있는데 문신이요. 정말 온몸에 다 문신이고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란하다 할까요? 정신사납다고 할까요? 이런 사진인데 뿌옇게 좀 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폭 등 2천여 명의 문신 불법 시술 및 마약 소지 혐의 무더기 적발. 이게 문신 시술과 마약이 이게 뭐 같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조폭들이 아까 보지만 SNS상에 본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고요. 뭐 자기들끼리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조폭들 검거가 많이 됐다는데 지금 화면에 좀 나가는데 문신과 관련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문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뿌옇게 돼 있지만 짐작은 할 수 있네요. 자, 최인현 변호사. 변호사시니까 아마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추정은 되는데 조폭과 문신 이거 무슨 관계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조폭의 뭐 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일본의 야쿠자와의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레스미라고 해서 온몸에 용문신이나 국화꽃, 이 또 사쿠라, 그러니까 벚꽃에 대한 문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조직의 단순한 어떤 뭐 위협하려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종특입니까 그러면? 아까 어떻게 보면 종족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문화인 거죠. 한마디로 저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결국 그 그러죠? 고통을 참는 것은 결국 조직에 대한 헌신, 어떻게 보면 봉사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그 규율을 넘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우나를 갔을 때 저렇게 그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위협이고 그 전제 자체로서 혐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조직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담당하는 그 신준호 부장검사도 자기 경험상 조직에 몸담갔던 사람치고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거 지울 수 있습니까? 거의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마치 그렇듯이 한 번 조폭에 들어가서 이 계보도에 그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가면은 평생 그것이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그 변호를 했던 조폭 행동대장 내지 두보급들 보면은 해보셨어요? 그쪽을? 사실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을 정도. 특히 이번에 지금 그 쌍방울과 관련된 그 내부의 조직도 제가 변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 중에 물론 뭐 단순한 거리의 조폭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대부를 많이 합니다.
대부업해서 일반 기업 M&A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친구들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식으로 잡범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예.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조폭에 청년들이 들어오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그 국가수사본부나 이 검찰에서 끌어줄 필요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변호하신 조폭 그 인물들도 문신이 잔뜩 있습니까? 이 방송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답변으로 다 뭐가 담겨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최인정 변호사는 문신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뭐 인내라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걸 참아내고 조직을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분석해 주는데요. 요즘 조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준호 부장검사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뭐 흔히 아시다시피 유흥가 일대의 뭐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뭐 이런 유흥가 룸사롱 이런 데서 이제 보호비 명목으로 이제 돈을 갈취합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 또 인터넷 도박 같은데 진출해서 장악한 지 오래됐고요. 예. 최근에는 뭐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신종 업종에도 진출하고 또 M&A 시장에 자본 시장까지 다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돈 벌고 뭐 영화에서 보면 의리도 있어 보기 멋있다고 이게 막 가입을 좀 못 모를 때 하는데요. 예. 그 아까 실상을 알고 보면 그 항상 그 뒤통수 치는 것과 배신이 난무하는 의리는 없다. 치졸한 세상입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이 신 부장검사가 꺼냈는데 요즘에는 금융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한다.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기업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리고 의리고 뭐고 그런 거 없다. 음의 뒤통수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과 부합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 쌍방울의 김성태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흔히 진짜 그분을 내가 들으니까 뭐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예. 대부업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M&A하고 회사 인수 합병하면서 회사를 키워서 기업인 역할을 하고 그 기업인이 돈 가지고 정치인 후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 정치인이 대권을 잡으면 자기는 뭐 하겠다고 해서 후원하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게 단인다다.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중문화의 영향이 너무 커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조폭 세계를 리얼하게 그린다면서 굉장히 소재로 많이 등장하죠. 너무 소재로 많이 쓰고 예. 있고 결론은 굉장히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멋있기도 하고 남자가 한번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예. 서울 지금 옛날에 강력부가 굉장히 셌어요. 제가 예. 뭐 기자 때 봤는데 지금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신준호 부장검사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저렇게 경제 사범화되는 예. 경제 기업화된 조폭 조직을 과연 뭐라고 잡아낼 수 있을까? 능력이 될까? 수사 능력이 될까? 이런 의심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폭들은 뭔가 진화를 하는데 그걸 잡는 수사기관은 그에 맞게 같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수사, 기법, 법률 체계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정기란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주제 시작할 때 SNS에 조폭들이 자기들이 올린 걸 이런 걸 소개하는 거면서 그 신준호 검사가 그냥 입술을 꽉 무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자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청소년들이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동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넉 달간 검거된 조폭의 통계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른바 청년 세대였다고 그래요. 이거 법하고 수사가 더 엄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폭하면 식칼, 패싸움 이걸 먼저 생각하죠. 예, 흉기, 아무튼 흉기. 흉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폭도 엄연히 진화하고 있다. 앞서 몇 분 얘기했습니다만 코인, 주식, 사모펀드, 전환사채, M&A 뭐 이런 분야로 금융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로 지금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지금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 청년 세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상.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이라도 마약 심부름이라도 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다든지 또는 이런 주식시장의 M&A 같은 데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이른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이 MZ 세대들의 조폭들은요. 예. 과거 조폭들이 보였던 의리가 생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형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권이 형님이다. 이권이 형님이고 돈이 형님이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조직 범죄, 조폭들의 범죄가 진화되는 만큼 예. 우리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도 이를테면 이번 국수본이 4개월 동안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만 특별 단속이죠. 예. 이게 아니라 상시 체제의 어떤 수사 또 어떤 예방 활동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인정 변호사가 뭔가 꼭 설명할 게 있다고 그냥 몇 번 손질을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습니다. 왜 민주당이 깡패를 못 잡게 하냐고. 검수완박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 깡패 수사가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조사부하고 갑치해가지고 합동수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했던 이와 같은 특수수사, 강력수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 검수완박 안 돼서 깡패 수사 못 합니까? 지금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단순한 논리인데 갑자기 조폭 얘기하다 검수완박까지 나오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예. 생기는 겁니다. 깡패 수사 당연히 해야죠. 저런 잘못된 거 잡아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갈래를 검수완박으로 치는 듯하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조직범죄나 조직폭력에 대해 굉장히 엄한 나라로 속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분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 할까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등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부인, 아내분인데 얼마 전에 법원에 출석했고요. 끝난 뒤에 얘기도 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굉장한 많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당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되신 없어요. 없으세요? 않으실 거예요?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당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에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말을 놨어요.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분의 저런 발언과 입장에 대해서. 근데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공개돼 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언론에 보낸 이화영 부인의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10전이 10월에 뭐 나오겠다. 그러니까 뭔가 회유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 뭐 금방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을 서한에 써놨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화영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 자기 남편인데요. 이화영 본인은. 근데 검찰이 뭔가 봐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뭔가 회유, 압박, 협박을 했는데 자기 남편은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딜을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요. 막상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변호인 해임 거부하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입장이 달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 전용기 의원. 네. 남편이 검찰에 회유를 당하고 있다. 남편은 그걸 믿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막상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부인 주장대로 내용대로 결과적으로 남편이 뭔가 검찰의 회유 통해서 진술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남편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떤 형기나 뭐 석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또 할 수 있는. 부인은 지금 그걸 상황이 의심하는 되는 거죠. 거다. 그렇죠. 사실 그 이화영 지사는 지금 되게 힘들 겁니다. 1년 정도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미 구속 시효가 지났는데 새로운 사건으로 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독방도 갔다가 여러 지금 사안들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변호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화영 부지사가 빨리 구속을 면할 수 있게끔 돕는 의뢰인이 것. 가능한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결론 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예. 변호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한테 이런저런 검찰에서 혹시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부인이 면회 왔을 때 당연히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로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그냥 변호사 이야기 듣고 빨리 나오는 방식을 씁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평소와는 다르다 이런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는 대표? 사실 우리가 좀 특수 상황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과거에 군부 독재 항거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들. 과거에도 군부 독재가 5.18을 폭도라고 탄압하고 예. 막 이렇게 할 때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옆 사람 불면은 다 너네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지금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을 생각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있는 건가요? 지금 검찰이 쓰고 있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뿐인 재판이 없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있었고 뚜렷한 근거가 있었으면 예.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화영 부지사 입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굳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냥 그 방북 대납을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지금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내용이 나왔다고 검찰 발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그 근거와 증거보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예.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여기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는 예. 아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예. 형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실 정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 분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첨언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검찰 쪽에 어떤 뭐 회유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기 남편 보고 본인의 남편 보고 양심 선언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입장문에는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석방되는 건 옳지 않다. 최인정 변호사. 근데 보통 수감된 남편을 둔 부인 아내라면은 이런 모습인가요? 이거 어떻게 정말 좀... 전영기 의원님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한테는 이념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군요. 마치 전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연상이 됐냐면은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인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사적 형벌을 가하는 모습이 저는 머리에 그려져서 오싹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요? 어떻게 그런 같은 것을 부부끼리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현저히 상식이 어긋난다. 또 독방 얘기했는데 여름의 독방은 사적 형벌이 아니고 특혜입니다. 깜빵에 있으면 7, 8명이 있으면은 그 자체로서 오히려 정기구이보다 더 어떤 답답하고 더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검찰의 회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도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올해 2월 1일 날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2019년 4월, 5월 그 무렵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한에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가 나왔다. 나아가서 이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 요청하는 초청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객관적 물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증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맥락을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보라고 한다고는 민주당은 중앙일보에 대해서 오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난주에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공방처럼 비춰졌는데 최근 들어서요. 며칠 사이서부터는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얘기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기소됐는데 너무 뭔가 봐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기소가 그거밖에 없느냐? 뭐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내놓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성태 전 회장 혐의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 위반 이거 들어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이런 반박이고요. 그다음에 허위 공시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 수사 중이거든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화영 압박하다 안 되니까 김성태로 타깃 변경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도지사 방북위에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여기서 개인은 누굴 생각하면서 개인 비리라고 한 걸까요? 뭔가 또 의미심장한 대목을 담은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이 깡패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올해 2월에 국회에서 깡패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신성범 전 의원님, 정기랑 교수님 순서 들어보겠는데 신성범 전 의원님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을 국회에서 2월에 나온 질문에 깡패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입장 중에 지금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거는 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의 검찰에는 기록이 남아 있겠죠. 김성태가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했던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전주 무슨 파의 행동대장이라는 거 아마 계보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보십시오. 김성태가 처음부터 입을 연 게 아니에요. 김성태는 버티다가 왜 입을 열었느냐. 쌍방울 직원들이 수십 명이 조사받으면서 북한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때 돈 갖고 들어간 게 드러났잖아요. 수십 명이. 자, 어디에 화장품에 넣어가 화장품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해서 800만 달러가 그렇죠. 북한에 전달됐다는 돈부터 시작이 됐죠. 그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뭐야? 결정 나중에 북한에 써준 영수증. 영수증도 나온 거 아니에요. 영수증. 또 하나는 가운데 역할을 했던 안부수라는 사람이 저 수원지법 바로 옆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800만 달러 넘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 또 하나는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정원이 왜 했냐? 안보수가 돈을 보낼 때 국보법에 안 걸리려고 국정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다니까. 그것을 받아 적은 직원이 비공개 법정에 증언을 다 했어요. 800만 불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이화영 씨가 못 버틴 거예요. 안부수는 3년 6개월 받았죠. 검찰 구형이 4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잘못하면 모든 걸 자기가 800만 불 100억 원의 외화 밀반출에 주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상 강도를 다시 말하면 김성태를 노상 강도로 표현해 찍어준 거예요. 좌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씨 부인까지 이 김성태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말을 바꾸고 있고 우리 신랑은 착한 신랑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뭐 지시 받았는가 지시했는지 뭐 보관에 차치하고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는 경기도를 위해서 돈 800만 달러를 내준 김성태를 노상 강도로 몰고 있는 거예요.
정기랑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굳이 강조해서 입장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겠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그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적 언어, 정치 행위를 저는 자제하는 게 옳다. 지금 한동훈 정치적인 장관 표현을 쓰고 있다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야당의 주장은요. 자, 어떤 검찰 수사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야당 탄압, 그다음에 인권 침해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카르텔입니다. 이권 카르텔, 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가장 극렬하고 최악의 카르텔이 뭡니까? 법적 카르텔입니다. 자, 쌍방울과 친윤 사회이사 그룹들 이게 법적 카르텔 아니냐라고 야당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을 마치 대변하듯이 정치적으로 답변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 법리와 재판을 통해 사법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뭔가 인물들은 등장하고요. 여야 그리고 거기 한동훈 장관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맞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있는데요. 뭐 키워드보다는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오늘도 좀 나오는데요.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렸다가 뭐 지웠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런 글을 올려요. 모두 힘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 괜찮을까? 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쓴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내용을 또 추가합니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안고 가라. 이렇게 덧붙여요. 근데 좀 있다가 삭제해버립니다, 이 내용을.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글을 썼다가 삭제한 게 이번 사례만이 아니거든요. 과거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가장 최근에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하지옥. 이거 굉장히 논란했던 표현인데 이것도 올렸다가 8시간 만에 삭제를 해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인영 변호사. 막상 글을 과감하게 올렸는데 지웠다가 하는 게 반복되거든요. 이거 무슨 생각입니까, 이거는?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왜 주는 겁니까? 우리 언론으로 보면은 속보로서 1보, 2보 종합한 다음에 기사가 없어졌어. 기사 삭제예요. 기사 삭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10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그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정에 집중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성과로서 중앙 어떤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존재감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계속 불안정한 그런 모습. 국민들은 정말 어떤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홍준표를 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뭐 한 1분여 남았는데 이 지우기 전에 그 글의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 이게 있어요. 하이에나 떼들을. 그래서 본인이 약간 하이에나 떼들한테 당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이 하이에나 떼는 누굴 생각하면서 쓴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측근들을 염두에 뒀겠지요. 자, 앞서되겠습니다만 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과지욕 올렸다가 지웠어요. 또 황교안의 뭐 쫄보 정치를 보는 것 같다. 또 역시 내렸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아주 얄팍한 치고 빠지는 겁니까? 얄팍한 정치 행태라고 봐야 돼요. 나 할 말 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나름대로 또 효과까지 다 본 거예요. 나는 지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런 일련의 행태가 자 여당 내에서 지금 나경원 또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여권 잠룡들은 다 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홍준표가 그다음 희생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동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을 뭐 당이 끌어안아라 뭐 총선관리를 했는데 또 막상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찍혀서 공천 받겠나 뭐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해놔서 굉장히 뭐가 혼란스럽게 발언들이 움직였습니다.